수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청담동 리베라타워 1층 로비였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통유리 밖으로 늦가을 비가 얇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검은 대리석 바닥 위에는 젖은 구두 자국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의 샹들리에 불빛은 여전히 고급스럽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무릎 꿇은 남자의 얼굴은 그 띠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문태호. 한때 라온 커뮤니케이션 대표로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남자였습니다. 늘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여유롭게 웃던 남자가 지금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여자는 한수연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작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사만은 살려줘. 리베라 타워에서 나가면 우리 끝이야. 문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살려달라고 빌던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모자라던 밤, 장례식장 비용을 혼자 계산하던 새벽,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고도 남편 하나만 바라보던 그 순간들마다 수연은 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제발 나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그때 문태호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빌었을 때는 당신 없었잖아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카페 입구에서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들, 안내 데스크 직원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문태호는 손을 뻗어 수연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 짧은 말에 문태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자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문태호의 어머니 유정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연을 가난한 집딸이라 부르며 식탁 끝으로 밀어내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시선도 잊은 채 수연 앞에 섰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태호 회사만은. 수연은 유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빈소에서 자신을 향해 국화다발을 휘두르던 손, 아버지 영정 앞에서 내 친정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정의 눈에 희미한 기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조용히 꺾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어머니 아니세요.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안내 데스크 쪽을 바라봤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제 건물에서 소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건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문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자기에게 기대어 살던 여자, 친정 병원비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던 아내가 지금 이 빌딩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보다 더 큰 것은 피로였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조용한 거리감, 그것이 지금 수연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끝냈어요. 문태호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끝냈어요. 그 순간 문태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고 유정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수연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태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한수연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가난한 친정을 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문태호의 무너진 얼굴이 좁아지는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겨우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2달은 수연에게 10년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2달 전 아버지 한정국이 쓰러지던 그 비오는 시장 골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정국이 쓰러진 날도 비가 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동부청과 시장 골목에는 젖은 골판지 냄새와 썩은 과일 냄새가 뒤섞여 떠다니고 있었고 상인들은 반쯤 감긴 눈으로 트럭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정국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시장에 나왔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에 고무장갑을 낀 채 사과 상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얼굴빛이 유난히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박노인이 몇 번이나 쉬었다 하라고 했지만 한정국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오늘 물량 많아서 그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뒤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정국 몸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누군가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 위로 붉은 사과 몇 개가 굴러다녔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은 건 아침 6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수연은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의사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간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수연은 그 뒤 내용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귀안이 멍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낮게 들리고 있었고 거칠던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단단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한정국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딸 얼굴을 보자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 순간 수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검사와 입원, 항암 치료까지 시작하면 당장 필요한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계산서를 들고 한동안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문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상태 어때? 수연은 겨우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안 좋아. 문태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 지금 투자사 미팅 중이라 바로는 못 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최근 문태호는 계속 바빴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사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힘든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연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태호가 점점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시장 과일가게 딸이라는 사실도, 병든 장인어른도, 검소한 자기 모습도 모두 문태호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온대. 문태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짧은 숨이었는데도 수연은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태호는 곧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카드 돌려보자.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같이 알아보겠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먼저 말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서 있는데, 남편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병실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복도 불빛이 희미해졌고 간호사들 발소리만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얇은 담요를 덮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문태호였습니다. 수연은 순간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여자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오수진, 라온 커뮤니케이션 전략팀 실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오수진은 그의 커피잔을 받아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집에도 못 들어가겠네요. 문태호도 웃었습니다. 요즘 미치겠다. 수연은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들처럼.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 병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자기 인생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수연은 병원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암 일정도 잡아야 했고 검사 결과도 계속 나왔으며 한정국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태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고 밤늦게 들어왔으며 들어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이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고 짧게 말한 뒤 금세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오수진 이름은 점점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투자사 일정 다시 잡았어. 수진이랑 광고주 만나야 돼. 이번 프로젝트는 수진이가 거의 다 했어. 처음에는 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작은 장면 하나도 오래 남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함께 웃던 모습, 늦은 밤 도착한 메시지 알림, 그리고 문태호 셔츠에서 희미하게 나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수연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정국은 그런 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암이 시작되면서 얼굴은 빠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웃을 때마다 억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우 바쁘지? 어느 날 죽을 끓이던 수연에게 한정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원래 회사 크면 다 바쁘대. 한정국은 한동안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울었냐? 수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빠한텐 거짓말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정국은 말없이 딸 손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수연아. 응. 사람은 너무 참으면서 살면 안 된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대부분이 참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딸이라 참았고, 시댁 눈치 보며 참았고, 문태호 힘들다니까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삶은 점점 더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불을 켜는 순간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열린 주방 문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오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문태호 셔츠를 입은 채였습니다. 문태호 역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셔츠 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게 아니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누워 있는데 자기는 병원비 계산서를 붙들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 집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태호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오해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해? 문태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음식 배달 봉투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 함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문태호는 아직 오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더 이해해야 돼? 문태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수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두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옷이 담긴 가방만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문태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연아, 얘기 좀 하자.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아버지 병원 가야 돼. 그래도. 그 순간 수연이 처음으로 문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없고 소리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문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태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한정국은 그로부터 보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암은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었고 한정국 몸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눈 밑은 짙게 꺼졌고 손등은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문태호도 몇 번 병원에 오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고 복도에서 계속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한정국이 마지막으로 눈을 뜬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응급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한정국은 겨우 수연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응, 아버지. 혼자 참지 마라.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정국은 끝까지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심장 박동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무겁게 섞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이제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문태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지만 얼굴은 계속 굳어 있었습니다. 투자사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회사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태호는 이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모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안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유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베이지 코트 차림의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계속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유정이는 빈소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잠깐 나와봐. 문태호는 난처한 얼굴로 따라 나갔고 수연은 멍한 상태로 국화 꽃잎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사 지금 난리라며. 유정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와중에 장례비까지 다 내가 감당하면 어떡하니? 수연 손이 멈췄습니다. 문태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언제 해? 내장인 병원비 들어간 뒤부터 회사 꼬인 거 아니야? 그 순간 빈소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정이는 흥분한 얼굴로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난한 집이 원래 끝까지 사람 잡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니? 문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만 살폈습니다. 엄마, 사람들 있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체면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정이는 결국 수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도 양심 있으면 태호 좀 놔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순간 수연 가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돈 이야기와 체면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유정이를 더 자극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다음 순간 유정의 손에 들려있던 국화 다발이 수연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빈소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문태호는 자기 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그 말에는 분노보다 난처함이 더 많았습니다. 수연은 그걸 너무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끝까지 자기 편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가슴 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떨어진 꽃잎들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아래로 흩어진 하얀 꽃잎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는 아무 감각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연 씨 되십니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에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림 한재윤 변호사입니다. 수연은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재윤은 잠시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 숙인 뒤 낮게 말했습니다. 한정국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달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수연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태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이름이 지금 막 등장했다는 걸. 장례가 끝난 뒤 수연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납골당까지 다녀온 뒤에는 몸 안의 힘이 전부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결국 강변 근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태호 얼굴도 보기 싫었고 유정의 목소리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강물이 흐릿하게 보였고 침대 옆 작은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가방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서림, 한재윤 변호사. 수연은 결국 다음 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짙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 겨울 하늘이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재윤은 수연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정국 선생님께서는 약 1년 전부터 저희와 계속 연락하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 상자 나르며 살던 사람이었고 계약서 같은 것도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재윤은 서류 하나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읽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청담동 리베라타워. 현재 시세 약 1,300억. 최종 소유자 한정국. 수연은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리베라타워. 문태호 회사가 입주해 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재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는 여러 법인을 거쳐 있었지만 최종 수익권자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수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정국은 평생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때문에 몰래 보험 약관을 뒤져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담동 빌딩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재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정국은 젊은 시절 재개발 초기 투자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고 이후 오래전부터 자산을 관리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고 시장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 문태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재윤은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정국 자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사람을 너무 믿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만 알려주십시오. 수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 결혼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문태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조용히 회의실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재윤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리베라타워 임대계약 권한도 모두 한수연 씨 앞으로 승계된 상태입니다. 수연 눈빛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한재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라온 커뮤니케이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아주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평생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기 손안에 선택권이라는 것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문태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투자사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 자기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요. 라온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무실 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광고 시안이 벽에 붙어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자주 터졌으며 직원들은 우리 회사 곧 더 커진다고 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사 재검토 이야기가 퍼진 뒤부터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재무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몇몇 광고주들은 계약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베라타워 임대계약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투자사 대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근 자금 흐름 설명 가능하십니까? 문태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시적인 운영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외주 계약 일부는 허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수진 역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리베라타워 계약건입니다. 문태호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소유주 변경 사실 왜 숨기셨습니까? 문태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라온 커뮤니케이션이 건물 계약도 유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 진행은 어렵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태호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문태호와 오수진만 남았습니다. 오수진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태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빌딩 숲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투자, 성공, 평생 붙잡고 달려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아버지 손 붙잡고 울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꽃잎 맞고도 아무 말 없이 바닥을 줍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까지. 문태호는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회사보다 먼저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잃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문태호는 결국 수연이 머무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따뜻했고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소파에 앉아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자동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에 손에는 작은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태호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많이 지친 사람처럼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기 좀 하자. 수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문태호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때문인지 정말 수연 때문인지 자기 자신도 이제는 잘 몰랐습니다. 문태호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니까.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나 지금 집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져? 문태호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면 되잖아. 그 순간 수연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관계를 너무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무너진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문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수진 때문 아니야. 로비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올 때마다 피곤해했고 힘들다 하면 예민하다고 했고 수연 목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참는 사람이었잖아. 문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진짜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한 번도 보려고 안 했어. 그 순간 문태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수연이 정말 자기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수연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는 늦은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강변도로 위 자동차 불빛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태호와 헤어진 뒤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미워하고 끝낼 수 있으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기억들까지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문태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기도 했고 좁은 반지하 방에서 둘이 라면 끓여 먹으며 웃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꼭 잘 살자. 그 말을 하던 문태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기억 때문에 오래 버텼습니다. 사람은 좋은 시절 하나만으로도 무너진 관계를 꽤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태호는 변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더 비싼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했으며 자기 과거를 점점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과일 가게 아버지, 검소한 아내, 병원비 계산하며 사는 삶. 문태호는 점점 그런 것들에서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참지 마라.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결국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한정국은 끝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게 버티고 있었는지.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참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은 한재윤 연락을 받고 다시 법무법인 서림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추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라온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접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투자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라타워 계약까지 불안해지면 문태호 회사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한재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계약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한수연 씨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 계산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 회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상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한재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겨울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정말 가능한지도 자신 없었습니다. 한재윤은 그런 수연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정국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걱정하신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재윤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정국이 남긴 짧은 음성 파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연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병실에서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지친 숨소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연 입술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내가 울면서 사는 건 아빠가 제일 싫다. 그 순간 수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정국은 마지막까지 딸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울지 않고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문태호는 회사 대표실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투자사는 사실상 손을 떼기 시작했고 내부 감사 이야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퇴사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장 괴로운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문태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끝까지 자기 편이었던 사람은 결국 한수연 하나였다는 거요. 라온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 2곳이 계약 연기를 통보했고 투자사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회사 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실 문만 열려도 눈치를 받고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막아야 할 구멍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내부 감사 이야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며칠째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실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는 날이 많아졌고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새벽까지 재무 자료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꾸 수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울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꽃잎을 주워 담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계속 참는 사람이었잖아. 그 말까지. 문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짙은 베이지 코트에 굳은 얼굴.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웃으며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눈빛부터 불안했습니다. 대표님, 문태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오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무팀 한 명 나갔어요. 문태호 눈빛이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뭐? 투자사 쪽이랑 따로 접촉한 것 같아요. 순간 대표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부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살아남을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표님 이야기 많아요. 문태호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얘기? 오수진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이 건물주라는 거 다 퍼졌어요. 문태호 몸이 굳었습니다. 리베라타워. 한수연. 그 이름 두 개가 엮이는 순간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오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수연이 진짜 계약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문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리베라타워를 잃는 순간 회사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투자사도 돌아설 것이고 광고주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문태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겨울 하늘 아래 청담동 빌딩 숲이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올라가고 싶어 했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다는 걸. 돈이 있을 때는 모두 웃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단 한 번도 자기 상황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문태호가 힘들면 먼저 밥 챙겼고 회사 어려우면 자기 적금 깨서 메웠으며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아도 끝내 남편 편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태호는 갑자기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수진은 그런 문태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회사보다 한수연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오수진은 낮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문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오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수님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대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예전의 한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울던 여자도 아니고 시댁 눈치 보며 고개 숙이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태호는 그 사실이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믿던 존재가 떠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공포를 느낍니다. 문태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다. 오수진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태호 마음은 이미 한수연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처음 불안을 느낀 건 은행에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지인들과 점심 약속을 나가기 전 잠깐 들른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카드 대금 일부가 아직 미납 상태라. 유정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호 회사 잘 나가는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현재 계좌 쪽 정리가 조금. 유정이는 결국 은행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문태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왜? 회사 괜찮은 거 맞니?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하나만으로도 유정이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유정이는 급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놀라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문태호는 한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상황 안 좋아. 그 순간 유정이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문태호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똑똑했고 회사도 잘 나갔으며
늘 더 큰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문태호 목소리 안에서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리베라 타워는? 문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유정이는 그 순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 국화 꽃잎이 흩어지던 바닥, 그리고 수연 얼굴. 그때만 해도 유정이는 확신했습니다. 한수연 같은 여자는 끝까지 자기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가난한 집 딸은 결국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유정이는 결국 호텔로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로비 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유정이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수연은 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조심했고 괜히 미안해했으며 자기 앞에서는 늘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정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유정이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연은 조용히 맞은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이는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상황 자체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유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심했다. 수연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이는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낯선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유정이는 평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는 결국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호 회사가 많이 안 좋다. 수연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정이는 급해졌습니다. 너도 알잖니? 그 회사 태호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수연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짧은 말에 유정의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걱정부터 했을 것입니다. 태호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유정이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수연이 정말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걸. 유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만은 끊지 말아줘. 수연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목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유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유정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가장 만만하게 봤던 며느리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걸요. 호텔에서 돌아온 뒤 유정이는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창문 위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와이퍼는 규칙적으로 앞유리를 쓸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한수연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정희에게 수연은 늘 참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시댁 눈치 봐도 웃고 무시당해도 넘기고 결국 마지막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유정희는 착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떠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문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문태호 목소리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 수연이 안 된다는데.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정희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다시 얘기해봐. 수연이 아직 너 좋아하잖아. 그 순간 문태호는 아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한다. 어쩌면 아직 완전히 끝난 감정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더 오래 상처를 기억하기도 하니까요. 문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수연이는 내가 힘들 때마다 늘 내 편이었어. 유정희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문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수연 편이 아니었더라. 그 말은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유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눈물보다 자기 아들 체면부터 받고 수연 상처보다 돈 문제를 먼저 따졌으며 늘 참아라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가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라온 커뮤니케이션 내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투자사는 완전히 돌아섰고 몇몇 직원들은 이미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무자료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회사 분위기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대표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문태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지된 계약서와 미납 정산 자료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녀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문태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한동안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정리하려고요. 문태호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수진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저도 위험할 것 같아요. 대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태호는 화를 냈을지도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소리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수진은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사랑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허영이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문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수진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놓아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문태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오수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후회하세요? 문태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비싼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웃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문태호는 그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늘 한수연 하나였습니다. 문태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 오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대표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태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대표실 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요. 라온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사는 공식적으로 손을 뗐고 내부 감사 결과 일부 자금 흐름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광고주들도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기사도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급성장 스타트업 라온 커뮤니케이션 위기설, 투자사 철수 내부 감사 진행 중.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던 문태호는 이제 전화조차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문태호는 더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잃은 건 회사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문태호는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떠난 뒤부터 집은 이상하게 너무 넓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컵 하나만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태호는 천천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국 데워 먹어요. 위 안 좋으니까 술만 마시지 말고. 수연 글씨였습니다. 언제적 메모인지도 모르겠는데 문태호는 한동안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편 몸부터 챙겼고 힘들어도 밥은 해놨으며 혼자 울고도 결국 문태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는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태호는 결국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리베라타워 최종 계약 관련 회의를 위해 건물로 향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 서류 가방. 걸음은 조용했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수연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문태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그리고 무너진 사람 특유의 초라한 분위기까지. 문태호는 천천히 수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태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문태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다 보인다. 로비 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문태호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너 혼자였더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그 말은 너무 늦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문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후에는 너무 늦었다는 걸. 문태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 주면 안 되냐? 그 순간 수연 가슴 안쪽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진 얼굴로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아무 감정도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울던 밤,
국화 꽃잎이 얼굴에 부딪히던 순간 나는 계속 참는 사람이었잖아.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문태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문태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다시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문태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어. 목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연은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살리고 싶어. 로비 안은 조용했습니다. 문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한수연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닫혀 있었다는 걸. 수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문태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야 자기가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 비치던 강변 나무들 끝에 연두빛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얇은 셔츠 차림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수연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옮긴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누군가 기다리지 않는 저녁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수연은 조금씩 자기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셨고 저녁이면 강변을 걸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던 사과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한정국은 끝까지 딸이 울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연은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리베라타워 회의를 마치고 건물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회의 자료 정리해 두겠습니다.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처음에는 그런 태도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사람 자체보다도 위치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걸. 그 사실이 씁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 벤치에 문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 이후 그는 작은 마케팅 외주 일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정혜 역시 지방 친척 집으로 내려갔고 화려하던 인간관계도 거의 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문태호는 멀리서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문태호는 아주 천천히 웃어 보였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가장 아프게 사랑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수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코트 끝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은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